안녕하십니까. 춘천 톡방의 허소영입니다. 예, 저희가 이 앞에 캐치프레이즈를요, 더 나은 춘천을 위한 팟캐스트라고 했는데요. 내년에 정말 더 나은 춘천을 위한 선택을 할 기회들이 많죠. 바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날씨는 지금 춘천 날씨가 상당히 춥고 쌀쌀해지고 있는데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 저희도 궁금한데요. 가장 좋은 춘천 시민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최고의 그 정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바꾸자 춘천인데요. 춘천시를 위해서 그 출마를 결심하고 계신 분들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나와주신 분은 춘천시장 후보로서 가장 처음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죠. 황찬중 시의원을 모셨습니다. 황찬중 시의원의 경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황찬중 시의원은 홍천에서 출생을 했고 강원 사대부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8대 9대 춘천시 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춘천점 운영위원장 그리고 춘천 한림대학교 총동문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정책실장도 역임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삶을 살아온 황찬중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의원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어쩌면은 좋은 성과를 얻게 되시면 저희가 시장님 반갑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네,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28일에 하시고 나서 벌써 한 달, 한 10여일 이렇게 지났는데요. 이렇게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주변에서?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격려해 주시는 분들과 염려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해야 될 것과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네. 조금씩 걸음걸이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네. 격려와 염려, 이 두 가지 상반되지만 사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제일 그 후보자들이 넘기 어려운 산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동의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을 나올 때와 또 시장이라는 조금 더 큰 범위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의 이 가족들의 반응이 또 어땠을까도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감이 들고요. 사실 이 정치의 길로 나선 때 아내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아내에게 동의를 구했고요. 우리 아내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조금 더 편안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내께서도라고 극존칭을 쓰셨습니다. 집안에서 어떻게 하실지, 네, 어떤 그 관계일지 좀 상상이 갑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 전에 사실은 7년 정도의 의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아무래도 다음번 시장 또 선거판에서 또 혹시 시장이 된다고 하면 그 시장이 된 이후에 많이 녹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뽑기에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나한테 정말 이거 되게 나와 시민들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했었다, 의미 있었다 하는 명장면 한 3개 정도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그 당시는 아마 대한민국의 마지막 그 토목과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위주의 정책들이 가장 극심하게 정점에 꽂혔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출마를 했고요. 그것들을 딛고서 춘천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것과 최고의 대척점에 섰던 전 시장님도 상대를 했었으니까요. 그 과정 중에서 2가지 정도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내년부터 이제 춘천으로 고교생들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과 미래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8대 의회 때 무상급식을 열렬히 반대했던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전 시장님과
그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전 시장님을 설득하려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읊조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약사천에 그 수해가 났을 때 일입니다. 아마 그 당시도 마찬가지 전 시장이었는데 민선 5기 시장이었는데 약사천을 그 이명박 정부의 청계천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춘천에 약사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약사천이 개발 도중에 큰 홍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났었고 그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그가 난 이유들이 바로 약사천 건설에 따른 그 하수구 관리의 부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시의 행정조사를 참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냄새나는 하수구 속에서 함께 그 공부하고 조사했던 것. 그 두 가지가 아마 제 의정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보람도 제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 토목공사라는 것이 이제 당장은 되게 번지르르해 보이고 뭔가 성과 같은데 긴 안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그 후회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약사천 그때 수해 사건이었고요. 저도 그게 좀 기억에 났는데요. 자, 의원님 하면은 사실 평상시에 좀 뭐 까칠하다, 좀 더 도회적이다. 안 들어보셨나요? 표정이 이렇게 낯선 듯한 표정으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까칠하다는 표현, 깐깐하다는 네. 표현 해주시는데요. 제가 원래 스타일이 대기만성형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네. 오래 두고 지켜보면은 저 친구의 본성이 그렇게 깐깐하고 까칠하지 않고 심성이 선한 심성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까칠하다는 표현은 제가 좀 싫어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였다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더 환한 얼굴들로 네. 어떻게 보면 긍정의 이미지로 우리 시민들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까칠하다 혹은 뭐 도도하다라는 것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맞서 싸워야 할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이거나 예 그런 표현들 그런 것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온 것이 아니었을까. 뭐 네. 이미지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쁘게 봐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아마 정책통이었습니다. 제가 뭐 도당의 정책실장도 맡았었고 또 학생운동할 때도 아마 전대협이죠. 네. 강원도 정책국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아마 정책국장을 하면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온정을 조금은 자제하고 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머리는 차갑게 또 가슴은 뜨겁게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네, 앞으로 네. 시정이든 뭐 의회든 이런 걸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런 입장에 많이 충실하시려고 했었을 것이다라고 믿고 또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마를 위해서 아주 긴 글에 출마 선언문을 작성을 하셨어요. 물론 직접 작성을 하시고 한 줄 한 줄, 뭐, 쉽지 않은 고민 끝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5가지의 춘천 위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 내용을 5가지 꼽은 걸 보면요. 도시개발이 위기다, 또 복지의 위기다, 경제 위기다, 또 관광정책 개발의 위기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위기다, 이렇게 5개를 꼽아주셨고, 이에 따른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관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요 5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도시개발의 위기를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토목과 성장의 중심의 정책이 사실 우리 사회를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특히 춘천을 지키고 이끌어가야 될 춘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드렸던 측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약사천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내쫓았던 문제들, 또 지금 약사 재정비와 소양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계셨던 원주민들, 특히 그 임대 형태로 거주하셨던 원주민들은 또는 보상금을 받아도 그분들은 사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마 도시 외곽으로 허름한 시설로 아마 자꾸 밀려가고 밀려버리게 주변에 되실 텐데요. 아마 그런 것들의 상실감들이 춘천의 도시개발 위기의 대표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2020년이 되면 춘천의 아파트 공급률이 130%를 넘게 됩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2015년도 때부터 인구가 줄 그 기미를 보였었고요. 2016년 지나고 2017년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2달 정도의 인구 소폭 상승 폭을 제외하고는 지금 11월 초 현재 700명이라는 내국인 숫자가 줄었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약 1000명이 넘게 초등학생 학생 수를 줄었고요. 노인층들도 이미 14%를 넘어서 초고령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그렇죠.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성장의 둔화가 꺾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성장의 그 꿈들을 버리지 못하고 성과 중심적이고 보이는 것들로 시정의 발전의 모습을 유상지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도시개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면서요. 또 평생을 벌어서 집 마련을 했던 이분들이 집값 하락이 되면서 그렇죠. 재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되는 이러한 현실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마 지역의 골목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개발의 위기들을 이제는 좀 막아야 하지 않는가. 성장과 개발의 프레임 속에서 내재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프레임의 변화들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얘기를 도시개발 부분에서 들으면 거의 그 위기라기보다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그런 염려들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가 복지 위기입니다. 네. 복지 위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복지 얘기를 하면은 꼭 이제 포퓰리즘 얘기들로 사람의 선입관을 짓고 하는데요. 최근 춘천시 정책이 지역에 걸맞는 정책을 한 번도 내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들을 국고 보조금에 기인한 그 춘천시의 복지 정책들을 펼쳤었고요. 춘천시에 실제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하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윗집 아랫집에서 냄새가 나서 그 노인분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는 이러한 고독사의 이러한 현실들, 그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음도 아팠겠지만은 그걸 지켜보고 함께 사는 이웃 주민들의 마음은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춘천시 복지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러한 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800~900명 되는 춘천시 행정 공공의 복지 서비스를 사회복지사 1명, 2명이 감당해서 그 복지 전달 체계를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뛰어야 될 읍면동의 복지 체계를 강화시켜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청사를 새롭게 짓고 시청사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 주의부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 전달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들, 실제로 차상위계층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한 복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춘천의 특성에 맞는 보편적인 복지들의 창의적 개발들, 창의적 구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데, 지금의 복지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 선도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보육의 질이 지금 1.168명의 출산율을 보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부분들이 그 보육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이러지,
그 장난감 놀이시설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단편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경제력이 제일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가치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 아기 낳지 않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생산이 네. 거의 불가능해지고 이런 있죠.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이 나서서 이제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들을 하루빨리 만들지 않으면은 춘천의 저성장기죠. 인구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들도 아마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시적인 소프트웨어를 뭐 바꿔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하드웨어 제도 개선 이것이 결국에는 복지의 또 삶의 우리 현장으로 네. 돌아가 회복되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네네.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경제 위기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 경제 얘기할 때 춘천 시민들이 아마 가장 그 체감할 수 있는 게 일자리 부분인 것 같고요. 모든 복지나 모든 공공의 행정들은 성과의 지표는 단연코 일자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럼 일자리 관련된 춘천시 고용률이 2015년도에 53%였었고요. 16년도에 5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77개 시단위 자치단체 중에 71위라는 멍해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79개 단체 중에서 78위까지 떨어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24년 동안 우리 춘천 시민들은 특정한 보수 정당에게 춘천시 행정의 권한을 맡겼었고 그 24년간 이런 새로운 성장력, 지속 가능한 성장의 힘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가 망가지고 춘천의 경제가 쇠퇴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고용률 지표뿐만이 아니라 청년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고요. 춘천에 지방대가 있다고 하지만 졸업을 하면은 다 춘천을 떠나서 서울로 부산으로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 가슴 아픈 그렇죠. 현실들이 인력들이 많이 여전히 외부로 유출이 되죠. 여전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러내놓고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런 경제 위기들이 일어났던 원인들이 주로 대기업이나 외지 기업의 기업 유치를 통해서 춘천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던,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도시개발을 통해서 토목건설의 성장 중심으로 견인하고 했던 이러한 춘천 경제 발전 전략들이 이제는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내재적인 힘 속에서 춘천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내재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끌어올려서 그분들이 춘천 경제의 주인이 될수록 하는 이러한 이것도 역시 패러다임이네요. 예.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청년 창업, 뭐 일자리 그리고 현재 그 거주하고 계신 많은 우리 춘천의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의 내용들이 자영업자가 많은데 네. 그런 모든 것까지 통합해서 내발적인 그런 그 네, 일자리 내재적인, 구조를 네.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위기로 지적하신 것이 관광개발 정책과 농촌지역 위기인데요. 이거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은 농업정책 위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춘천시 농민들의 평균 소득이 약 2,500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10년이 7년 만에 1,800만 원대로 네. 떨어졌고요. 그리고 16,000명 정도가 됐던 농업 인구가 15,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또 대한민국 농촌이 가지고 있는 슬픈 자화상이긴 하지만은 그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그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이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20%를 넘어선 읍면등이 대부분이고요. 향후 10년 이내에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40년 이후에는 춘천의 농업을 꾸려나갈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농촌이 소멸해버린다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농업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마련이 너무나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관광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동용 시장 들어서 관광 정책에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거기에 제일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레고랜드를 비롯해서 그 삼천동 삼각 관광벨트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춘천의 관광이 남이섬으로부터 시작된 겨울연가로부터 시작된 한류의 이 관광 열기들이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춘천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관광 정책의 방향도 대규모의 테마파크들을 외지로부터 유치해서 이 심을 통해서 춘천의 관광 방문자 수를 늘려나가는 정도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춘천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춘천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춘천에서 관광업으로 일하고 있는 또 춘천 시민들 장사를 하나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춘천 시민들이 얼마나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직접적인 영향력들을 네. 우리는 파악해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들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실례로 에버랜드 같은 경우가 그 많은 분들이 거길 찾고 있지만은 거기에 내에서 섬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관광 그 성과들이나 지표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안 됩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런 대규모 테마파크는 철저히 유인시설 정도의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관광선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의 밀착형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 밀착형 관광 산업들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의 한 측면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가라다 본다면 아마 제주도와 같은 이런 상황들, 강릉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춘천 관광의 앞길은 참담한 지경으로 갈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유인시설이 들어설 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관광 산업들을 육성하고 진흥시키는 일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갖게 되는 것 특징들이 이제 농촌 지역도 또 다른 관광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생업만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관광 개발 정책의 그런 현장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속 네. 가능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시민분들의 질문이 곳곳에서 답지를 했습니다. 예. 네, 그 나온 질문들 가운데서 몇 개 한번 여쭤볼게요. 자, 2018년의 그 지방선거가 아니라 사실은 2022년 선거를 겨냥하고 나오신 건 아닌가? 말하자면 이번엔 간보러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점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저는 아니다. 그 자반고등어가 아닙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미 전 간이 들대로 들은 고등어입니다. 사실 7년 동안의 의정 활동이 아직도 제 간이 덜 성숙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대한민국 집안 분권의 위상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그 스웨덴의 그 타게 엘란데르 총리 같은 경우도 시의원 딱 한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그 원주의 시장님도 시의원 2번 하셨거든요. 지방에서 성장한 시의원들도 춘천을 대표하는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열려 있는 것들이 바로 지방 분권으로 한 발 더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 광장에서 시민 주권을 떨었던 부분들 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네. 아직도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은 저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의 진정함을 이렇게 열어줘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많이 속상합니다. 예, 네.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다. 이번 판이 나는 진성 싸움을 하러 나온 판이다. 네. 자, 그런 절실하고 진지한 그 열망들을 우리 시민들이 다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춘천의 그 시정 구호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인데요. 실제로 여기 쓰신 보니까 웃음은 잘 안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춘천에 대한 간략한 진단과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수식어를 만들 생각인가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울고 싶고 우울한 도시가 춘천의 분명하고 정확한 자아상일 겁니다. 그 겉으로는 웃고 있는 척하지만은 시민들의 가슴 한면에 몇몇을 들여다보면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그 지역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이라면은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면은 저는 그것이 춘천의 변화를 이끌 만한 그러한 성찰과 통찰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네요. 예. 춘천의 아픔과 또 춘천의 어두운 부분까지를 깊이 통찰하면서 가야 되지, 겉포장에 우리가,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시민과 더 많이 동행하고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덜 권위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소통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외국의 그 훌륭하신 지도자들, 리더들은 위기의 심을 시민들의 심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심을 빌려옴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경청이었습니다. 소통의 첫 번째는 전 경청이라고 보고요. 구석구석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쁜 말도 하시는 이러한 구석구석의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시스템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해 나가고 솔직하고 담백한 대화를 해나갈 겁니다. 아마 그 속에서 그 좋은 계획도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심들도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보고요. 그게 제 철학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출마 선언문에서도 쇼통,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 소통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5가지 위기를 진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춘천이 나아갈 방향들을 모색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춘천 시민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춘천 시민들에게 이런 춘천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난 97년 IMF 그리고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는 저성장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고요. 그것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2018년도 지방선거라고 봅니다. 사실 24년 만에 찾아온 기회이고 호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춘천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러한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동력을 저는 반드시 성공이라는 것들로 바꿔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거의 시민들과 제가 힘을 합치면은 이것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자신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될 벽들이 많잖아요. 네. 결국에는 어떤 그 후보들과 어떤 싸움을 해서 잘 이겨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버거운, 이게 당을 떠나서 가장 버거운 후보가 있다면 누굴까요?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아까도 했지만 지방에서 성장했던 시의원 출신이 지역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상명하달식의 공천이 벌어지고 그분이 지방의 리더로서 출마하고 저 같은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략공천이나 이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이라는 것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게 결국은 한 번은 통과할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춘천시의 정치 변화를 추동해야 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네. 그거는 한 번의 성공을 눌러서 눈앞에 떡을 먹기 위한 그러한 근시안적인 준비고요. 지역의 일꾼들을 성장하고 다음 일꾼을 또 키우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들으면 만약에 전략공천만 아니라 그러면 나한테 버거운 후보는 없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거는 꼭 아니고요. 그거는 네. 또 다른 문제일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가
춘천에 7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고 저는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곳 춘천서 자라면서 한 번도 외지로 나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거 빼고는요. 누구보다 춘천의 경제 현실, 춘천의 현실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의원 7년의 소중한 경험들이 춘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내고 춘천 발전에 보다 좋은 정책들을 제시하는 장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깐깐하지만은 가슴이 따뜻한 그런 시의원입니다. 아마 그 따뜻함 때문에 시민들이 저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끝내 어느 한 분을 얘기하지 않으셨네요. 버거운 후보 한 분은. 네. 네. 정치적인 판단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본인이 다른 어떤 후보군들에 비해서 나는 이것만큼은 경쟁력이 있다.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금부터 그 춘천의 정책을 예전부터 제일 많이 알았던 것도요.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병서가 아니라 손자병법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책이라고 본다면은요. 춘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대 정신을 읽는 것이고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본 사람이 바른 정책과 사람을 준비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일 앞서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마음 자세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따뜻한 마음, 춘천을 가장 잘 안다. 네. 네. 자,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내리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이 쫙 밴 간 고등어라고 얘기하시는 황찬주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도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늘 초대해 주신 우리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춘천톡방의 특별 기획 바꾸자 춘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